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타임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볼모하나 지지를 잃었다. 그리고 정작 북한 정권의 인권 범죄에 대해서 외면했다라고 비판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에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갖습니다. 출마 선언입니다. 내용이 뭘까요?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자,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윤봉길 기념관에서 키워드는 애국입니다. 애국 출사표. 윤석열 X파일에 대한 입장도 직접 밝힌다. 증문즉답하겠다라고 예고되고 있고 꾸밈없는 돌직구 발언. 본캐, 소위 윤석열 본캐가 나올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엑스파일 논란에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힙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임기 중 출마 움직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감사원 내부에서 정치 중립적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입니다. 뜨는 최재형, 분명한 건 최재형이 뜨고 있다는 것. 감사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체제로 부상하고 있는 야권에서 하지만 감사원 내부 일각에서는 정치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고요. 사실 이 비판은 여권의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달 감사원 인사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언제 승부수를 던질 것이냐입니다. 이번 달이다, 다음 달이다 얘기가 많습니다. 과연 최 원장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입니다. 통제가 가능하다, 확산이 우려된다. 중대본과 정은경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중대본은 새 거리두기 연기 필요 없다. 정은경 청장은 방역 강화해야 한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그 가운데 화이자를 2번 접종하면 이 델타 변이에 상당한 면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경제입니다. 금리가 오를 것 같습니다. 연내에 금리 인상 첫 공식화 멘트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방어책으로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들어간 건데 문제는 가계 부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면 이에 따라서 가계가 짊어지게 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집 한 채 가져보겠다고 혹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고 영끌을 해서 무리한 빚을 진 우리 2030 젊은이들이 이 늘어난 가계 부채, 빚 부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무엇보다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김명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29일에) 출사표를 던진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그런데 움찔했습니다. 혹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일시적인 하락이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런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홈뉴스 주제는 외관 안고 링으로 오른다. 영상을 만나보시죠.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간다고 봅니까? 5가지 바라는 의혹이 있다. 그거 나오는 자체가 그 문제가 많죠.
제가 대권 출마를 공식화하니까 저의 지지율은 오르고 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뇌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 지지율이 오르니까 윤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 사실일지 잠시 후에 이 여부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권 출정식을 갖는다는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서가 중요할 텐데 언제는 29일, 얼마 안 남았죠. 어디서는 윤봉길 기념관. 29일 오후 1시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다. 메시지를 여러 신문들이 살짝 취재해봤는데 공정과 상식, 애국과 헌법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고 윤봉길 기념관이라는 것은 애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들어갈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엑스파일 논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다라고 예고됐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런데 왜 윤봉길 기념관일까요? 일단 캠페인을 밝힌 바가 있죠. 캠페인 정확하게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의 그 건국의 토대인 헌법 정신을 지켜나가겠다, 이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겠다. 그런 의미에서 윤봉길 기념관을 장소로 택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건국의 어떤 그런 헌법 정신에 대한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1932년인가에 홍콩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전 세계의 어떤 그 독립 의지를 표현했던 가장 상징적 사건이죠. 바로 이제 그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이 있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본인이 얘기하겠다고 밝힌 거고, 또 이제 흥미로운 게 6월 29일이라는 날짜를 택했죠. 6.29 선언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민주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선택했다는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 정신이 녹아있는 장소,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점이 되었던 날짜를 선택해서 결국 좀 그런 곳의 상징성, 의미를 좀 부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국민께 제가 갈 길을, 나아갈 길을 말하겠다. 이게 되게 이제 관심사는 거죠. 사실은 뭐 장소와 시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는 거지만 거기서 나온 메시지라는 건 이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과연 나아갈 길을 어떻게 설명해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바로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로서 다시 부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어떤 갈림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 전 총장은 증문즉답을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원래 본디 스타일은 중상모략, 부패완판, 본인의 어떤 의지를 거침없이 밝히는 게 본래 스타일이었는데 최근 몇 주간 대리인을 통해서 전원하면서 특히 여권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김용주 의원님, 이 증문즉답하겠다라는 건 본래 스타일대로 저희 식대로 얘기하면 그냥 돌직구를 날리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 기자들의 많은 질문이 있을 텐데 어떤 즉답을 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봅니다. 짧은 시점, 물론 이동훈 전 대변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국민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야권의 대통합의 중심에 서겠다. 결국 국민의힘에 간다는 얘기죠. 예. 다만 시점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보여지고, 그 미지수인 이유는 아직도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뛰어넘을 만한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시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월 말 8초 이런 시점이면 본인도 입당할 수 있고, 이미 입당 전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사적인 모임을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분명히 되고요. 그다음에 엑스파일에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얘기로는 물론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무시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일정 정도 이미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만약 여당에서 만들어졌다면, 현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면 불법 사찰에 의한 정치 공작이고 이 계문서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한테 주어진 과도한 명예훼손은 묵과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강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한 발언이 나올 것이다. 예.
그럼에도 거의 불구하고 저는 중상모략 2탄 정도가 나올 거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예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지금 현재 뭐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기조는 강경 기조로 보여집니다. 과연 엑스파일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까? 중상모략, 부패한 판. 엑스파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뭔가 나올지 관심이 좀 가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최근 다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 요걸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대권 주자라는 판을 깔아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사실 윤초조다. 굉장히 좀 평가가 안 좋았었는데 다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고 합니다. 별의 순간 어떻게 관리하냐에 달렸다. 석 달간 잡음 일으켰다. 엑스파일 논란은 자신 있으면 무시하고 지나가라. 애정어린 조언. 지지율 하락세는 윤석열 태도가 MMO에 나타난 현상. 빨리 입장 정리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병민 전 비대위원은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발탁한 비대위원, 김종인 키즈. 이 평가는 굉장히 좋은 평가 아닙니까? 네, 최근에 있었던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름대로 한껏 드러낸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엑스파일 별거 아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라. 지금 나와 있는 건 전체적인 방송 출연에 있었던 메시지 중 일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마지막 내용을 쭉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나니까 6월 29일 윤 전 총장이 어떤 선언을 할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윤 전 총장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처럼 기대감들을 좀 나타낸 바가 있죠. 사실 지난 몇 개월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도 3월 달에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윤 전 총장이 정치 행보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4월 달에 있었던 보궐선거를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완벽한 승리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최적기로 윤 전 총장을 끌고 같이 함께 띄울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가는 시기가 꽤 길었고 그 사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라고 하는 다른 정치적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좀 주춤거렸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거의 다 무르익었고 6월 29일에 윤 전 총장이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투머치 토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이 굉장히 많다 그러고 윤 전 총장에게 국민들이 언제 매력을 가졌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해 있었던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법사위원들의 엄청난 공세에도 불구하고 혼자 본인의 언어로 다 받아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갔던 거거든요. 그때의 윤석열의 메시지와 그 모습을 과연 6.29 선언에 비롯된 바로 이 정치 행보에서 어떻게 보여줄지 여기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니까 뭐 그간에 두 분 사이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윤 전 총장이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취소를 했다. 뭐 제3자를 통해서 부인이 부인을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혹시 그간에 김종인, 윤석열 이 두 분 간의 어떤 교감이나 어떤 접점 같은 게 혹시 있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의 하루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연락을 하게 되죠. 근데 대한민국 정치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교집합과 공통분모가 있을 겁니다. 그 교집합과 공통분모에는 윤 전 총장과도 소통이 되고 또 김종인 위원장과도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시로 이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싶고 결국은 윤 전 총장도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서 나라의 큰 원로고 지금 정권 교체를 염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4.7 보궐선거에서 큰 희망을 줬던 김종인 위원장과도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자, 교감이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그런데 내가 출마하니까 윤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보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고 정말로 추 장관의 얘기대로 윤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졌고 추 장관의 지지율이 올랐는지 여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제가 출마 선언하니까 일각에서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이 아니냐. 제가 대권 출마를 공식화하니까 저의 지지율은 오르고 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윤 총장은 검찰총장 퇴직 시에는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어요. 그걸 진두지휘했던 법무부 장관이 제가 근거 없이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꾸 견제심리당 하는 것은 조금 당내 원로로서는 앞으로 안 하시길 기대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 대권 출마 선언했는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출마 선언하니까 내 지지율은 오르고 윤 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진다. 자, 이 말 사실일까요? 자, 이 지지율에서 이 여론조사에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는 윤 총장의 지지율이 24에서 20으로 변동이 있었죠. 이재명 기자, 지지율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추 장관의 말대로 이게 정말로 추미애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니까 그 효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이 혹시 있는 겁니까? 다른 여론조사 결과 혹시 다른 겁니까? 글쎄요, 뭐 어떻게 지금 어떤 수치를 보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추 장관이 말한 것처럼 설마 윤석열 지지율이 추미애 장관으로 옮겨가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아, 추 장관의 그런 일은 없겠죠. 불가능이다. 다만 이런 경우 오히려 근데 어떤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이 올랐다면 그건 같은 진영 내에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라는 건 결국은 상대적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같은 진영 내 관계 속에서. 그렇게 봤을 때 글쎄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 이제 들쭉날쭉하지만 좀 떨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이렇게 새로운 후보들의 등장이 영향이 많았겠죠.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여론조사 한번 보면서 이재명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추 장관의 그렇죠. 이야기대로 추 전 장관의 지지율이 오르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졌는데 현상은 맞는데 그 원인이 내가 이제 나오니까 윤은 빠지고 내가 오른다. 나 때문에 빠졌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기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물론 이게 다 오차범위 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6월 둘째 주 35.1에서 6월 넷째 주에 32.3으로 한 2.8%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보면 끝에 보면 최재형 원장이 1.5에서 3.6%로 2.1%포인트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상쇄가 된 거죠. 아, 윤석열의 지지율이 최저형으로 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 지금 지지율 여기서만 봤을 때요. 예. 반대로 추미애 전 장관이 0.9%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한 1.3%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거의 비슷하게 상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진영 내에서 상대적 게임이다라고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새로운 후보들의 등장,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의 대체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최재형 원장이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지 않았냐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이제 지지율의 변동이 있었던 게 아닌가 볼 수 있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추미애 전 장관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주류에서 이낙연 전 대표 등의 이제 지지율에 일정 정도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떤 걸 주목하냐면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등장해서 윤석열 총장이 빨리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오히려 걱정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농담을 한 얘기가 진심으로 걱정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반사체였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빛나게 해준 사람이었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그 반사체 역할을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한다.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있어야만 지금은 본인의 대선 가도가 가능한 상황이죠. 거꾸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계속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그 반대편에서 본인의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니면 혹시 정혁진 변호사님, 윤 전 총장의 이 지지율 변화가 X파일 논란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추 전 장관의 출마의 여부도 뭐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X파일 논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에 영향이 있어서 그 영향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올라가고 그만큼 어느 정도는 윤 총장에 대해서도 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X파일은 윤 총장의 지지율을 깎아먹으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을 높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X파일 논란 하도 많이 떠드니까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X파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장성철 소장이 무슨 기관 같은 거를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불법 사찰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칼을 잘못 휘두르다 보면 오히려 그 엑스컷 파일을 운운하는 측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때 징계받았을 때 가장 큰 논란은 무엇이었냐면 판사를 불법 사찰했다.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그 판사를 사찰하는 것은 아무리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건 부적절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그 이유에 써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에 대해서 지금 저런 엑스파일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게 만약에 어떤 정부 기관에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단순히 부적절한 걸 넘어서 가지고 범죄 행위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여권에서도 굉장히 조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은 어쨌든 상승세 쪽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 당내 주자 등에서 추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꼼잡는 매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죠. 그러나 또 추미애 장관님 출마하시는 것을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윤 총장이 스스로 키웠다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키워진 측면도 있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께서 잡으려고 하는 이게 뻥은 맞는지 본인이 매는 맞는지 이거는 증명을 해보셔야 되겠다. 내가 그러시려면 또 추미애 전 장관께서도 여러 가지 증명을 공개해 주셔야 되겠다. 한놈 내가 되고 싶다 그러는데 글쎄 좀 잡으려다 좀 키워주는 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야당의 조수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엔 이정희 벤치마킹,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비전과 구상은 밝힐까? 누가 꽁인지 누가 매인지는 궁금하지 않다. 라며 지난 대선 때 2012년 대선 토론회에서의 이정희 후보의 벤치마킹 아니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선 토론회 한 장면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또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은 국고 보조금을 그대로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도덕적인 문제도 있는데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다시 보니까 새록새록한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그때 당시에 이정희 후보는 나는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왔다. 난 당선 안 돼도 된다. 지금 굉장히 온화한 멘트를 틀었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토론회를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토론회에서 이정희 후보를 지켜보면서 또 다른 측면은 옆에 있었던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준엄하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균형을 잡고 훨씬 더 대담한 토론을 펼쳤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오히려 이정희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후보에게 아이고 세상에 저렇게 토론하면 큰일 나지라고 하는 동정 여론들까지 몰아갔던 적이 있죠. 아주 만약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의 유력한 주자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계속 펼치게 되면 2012년도의 기시감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중도층을 이탈시키게 만드는 걱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의 스타일은 이런 일이 아랑곳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선 구도가 펼쳐지게 될지 야권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수진 의원의 주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뉴스들만 세 가지를 모아본 핫쌈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핫쌈 공개합니다. 뜨거운 인물 세 분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박성민 청와대의 이제 1급 비서관이 됐죠. 박성민 전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즈 표지를 장식했지만 타임즈는 과연 뭐라고 썼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핫쌈 뜨거운 뉴스 새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껑충 뛰고 있다라는 관측 보도가 많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 함께 보시죠. 자, 앞서 봤던 것처럼 3.6%, 2주 만에 1.5에 3.6%로 유의미한 수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6월 둘째 주에서 6월 넷째 주는 최 감사원장이 나온 해 만에 꿈틀꿈틀 출마론이 본격 꿈틀꿈틀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보다 늦게 이 대선 물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변화를 보이고 있고
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부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앞서서는 이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 같은 지지율 변화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수치로 봤을 때는 뭐 수치 자체로는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뭐 나름 이제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재형 원장을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인지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잘 모르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최재형 원장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고 그러면서 같이 뭐 또 이제 지금까지 했던 미담들이라든지 여러 사례들 그리고 또 원전 감사한테 보였던 그 여권의 공격에도 맞섰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이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불구하고 최재형 원장의 지지율이라는 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같은 진영의 지지율은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지금 본 것처럼 그런 점에서 다소 이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고 최재형 원장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지 않습니까? 다음 주 29일 날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부터 이제 국민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갈 길들을 하나씩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언론의 주목도가 윤 전 총장에 쏠리게 되겠죠. 그런 와중에 다시 계속 최재형 원장이 본인의 지지율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만 최재형 원장에게 유의미한 지지율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율 이야기 나왔잖아요.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갖고 여당 의원들과 거세게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설전의 주제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당시 의원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놓고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한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대통령을 언급하셨습니까? 대통령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 계십니까? 그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언급했고 지지율을 언급했고 대선 공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연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요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라는 것은 뭐 각자의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발언, 여당에서는 괘씸하다라는 반응 보였고 야당에서는 사이다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던 그 발언이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저 뭐 어떤 맥락에서 저런 설전이 있었던 겁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이 설령 압도적인 뭐 60% 70%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정당성을 통해서 행정을 하고 자기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검증 절차라든지 행정적 집행에 있어서 정당성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설령 60% 70% 대통령 지지를 받아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부분은 따져봐야 될 텐데 심지어 50%도 되지 않은 대통령이 그런 일을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아마 여권에서는 그런 어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안 넘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표현 자체에서의 조금 뭐 감사원장이 할 수 있는 표현 중에서는 좀 나갔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저 포인트 자체는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의 이 상권 분립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 정당화될 수 있냐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역할이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브레이크 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 부분 크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간 여당 의원들과 충돌했던 부분은 바로 이 대통령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에 관련된 설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41% 발언도 그 같은 맥락에서 나왔던 거고,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법과 원칙을 다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죠? 라는 여당 의원들과의 설전도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만약에 대권 출마를 한다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제의 자의적인 통치에 관한 종식을 선언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익준 변호사님,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최 감사원장 마지막 발언에서 다시 들었듯이 해석은 알아서 하시라.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이 무슨 41% 대통령 받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라고 했어. 41%밖에 안 되는데 라는 거에 방점을 찍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야당 의원들 입장의 생각에서 본다면 아니 60, 70을 받더라도 국민들의 합의라고 볼 수 없는데 그걸 그냥 막 저렇게 추진하면 돼? 앞부분에 또 방점을 찍기에 따라서 좀 달리 들리는 거잖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41%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압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고 상대 후보들과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저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의 이제 뭐 박범계 장관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그 흠집을 낸다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우리가 봤을 땐 압도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불과 41%밖에 지지율을 못 받았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게 뭐 지금 뭐 그 전제 그 왕정 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 저런 이야기를 대통령에 대해서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그 이야기가 과연 그렇게 뭐 좀 과한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저 시점부터 사실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주목받게 되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배신자다라는 불편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출마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문 대통령 탕평 인사에 배신한 사람이 문제다. 이광재 의원, 감사원 뒤편에 앉아 계산기 두드리는 처사는 비겁하다. 이철희 수석, 임기 채우시고 독립, 중립성 확고히 다진 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견제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권의 반응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최재형 원장, 김동연 부총리 등 본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야권 진영의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배신이라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기억해보면 깜짝 놀랄 인사들이 갑자기 2016년도부터 영입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 몸을 담았던 조홍천 의원이 가기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진영 당시 장관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배신이라는 표현보다는 현 정부에 몸을 담았다가 실망했던 사람들이 다른 정권으로 넘어가서 다른 대한민국을 꾸리기 위해 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인식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따지면 이 배신으로 따지면 그쪽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배신이라는 표현은 서로가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봅니다. 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현직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감사원장 자리에서 벌써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정치에 참여하냐 마냐를 두고 있게 된다면 지금 감사원 조직이 운영되기에 굉장히 대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나 출마의 의지는 가질 수 있지만 정치적 중립으로 여러 가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저는 최재형 원장이 스스로 빠르게 결단을 내리고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쌈은 전직 청년 최고위원이었는데 청와대의 파격 발탁으로 20대 1급 비서관이 된 박성민 비서관에 관련된 논란입니다. 특히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1급 청와대 비서관에 앉히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와 장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36살짜리 제1야당 대표가 탄생한 마당입니다. 박성민 비서관 그냥 어느 날
오신 분은 아니죠. 정치권의 어떤 큰 변화의 어떤 바람, 그걸 한번 읽어내기 위해서는 청년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대통령 주변에도 그런 청년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는 부동산 폭등으로 집도 못 구하는 벼락거지가 되었는데 누구는 정치권에 기웃대다가 초고위 공무원으로 벼락 승진을 했다. 희망을 잃었다. 장관님 공무원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30년 넘으셨는데 5급 사무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1급까지 28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청년 비서관으로 임명된 분이 1급으로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이것이 청년들에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공정이고 또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적재적소의 인력을 갖다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가만히 될 수는 있겠지만. 자, 야당의 청년 최고위원회 이야기 들어볼 텐데 야당에서는 아무런 퍼포먼스 혹은 어떠한 임명의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상대 당대표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어린 사람을 그냥 앉힌 건 아니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목적과 고민이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신중한 인사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양축의 논리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야당의 이야기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 청년은 평생을 바쳐 일해도 하늘의 별 따기인 1급 비서관에 25세 청년을 떡하니 임명해 놓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후한무치함에 안타깝습니다. 청년들이 정녕 이 정부의 어떤 부분에 분노하는지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자, 공부의 신으로 유명한 강성태 씨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9급도 아닌 1급을 25살에 되신 분이 탄생하셨어요. 행정고시 합격한 공신도 몇 번 초대해서 촬영을 했었죠. 그 무시무시한 시험 합격하면 5급인 거고, 그리고 25년 정도 일하고 운 좋으면 1급 되는 건데 무려 25살에 1급이 되셨어요. 온갖 시험 최단기간 합격자들, 세계 1위 기업이나 공기관 합격하신 분들, 대한민국 진짜 공신이란 공신은 죄다 초대해서 합격 비결을 들어왔어요. 근데 뭐 지금까지 공신들에겐 좀 죄송하지만 이분이 탑입니다. 이분이 탑인 것 같아요. 자,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이철희 수석은 이렇게 해명했는데 함께 보시죠. 이준석 대표도 박성민 괜찮다 했다. 당분간만이라도 지켜봐달라. 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번 청와대 인선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먼저 이 법조인의 시각이 어떤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김용주 의원님의 어떤 정치권의 시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진 변호사님, 네. 박성민 인선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야 모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소위 공정치 않은 무혈 입성이다라는 야권의 비판, 그렇지 않다, 신중한 인사였다라는 여권의 반박, 어떻게 보십니까? 20대 청년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지금 보면요, 그 20대 청년들 중 문과, 이과 말고, 이과에서는 뭐 의대 다 그렇고, 문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행시거든요. 그 행시 붙으면 5급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꽃이 1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청와대 비서관은 1급 중에서도 특별한 1급이기 때문에 1급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청년 비서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제 생각에는 청년이 하는 비서관이라는 뜻이 아니고 청년을 위한 비서관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 문제거든요. 그중에서도 실업.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취직을 잘해서 일을 배우면서 성장을 해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취직을 해서 일자리를 가져야 결혼도 하고 그래야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자리가 청년 비서관인데,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박성민 비서관이 거기에 정말로 합당한 그러한 인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20대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본인의 능력을 스스로 입증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너무너무 파격적이다라고 많은 청년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20대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업적을 남겼다라고 박성민 비서관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시간 좀 두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적절한 인사였느냐에 대한 어떤 20대 청년들의 생각에 대해서 정익진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김영주 의원님, 관건은 그거 같습니다. 청와대가 이 박성민 전 최고위원을 능력에 대한 합당한 고민이 있었던 인사였는지, 아니면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상대 당의 대표가 젊다는 이유로 앉힌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좀 대통령 청년 특보 이런 정도의 자리를 줬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이제 청년 정책 담당관이나 이런 식의 어떤 직급을 줘서 자기가 정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혹은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 이런 걸 합니다. 청년 특보들을 모아놓고 각 부처에서 장관들이 브리핑을 해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계속 모아서 대통령 자리 앞에서 어떤 법 제도의 개선을 천명하거든요. 각 부처 간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어떤 민감한 부분들을 조금 터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당의 청년 특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영한다고 논평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연령차별이다. 청년들이 청년에 대한 말하자면 배아픈 마음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건강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준석을 통해서 야권이 이야기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뒤늦게라도 청년의 마음을 청와대가 껴안는 데 대해서 환영한다. 다만 1급 비서관보다는 청년특보라든지 청년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으면 훨씬 더 분노를 줄였을 것이다. 이렇게 좀 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게 아무도 될 수 없는데,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 청년 비례대표, 청년 장관, 제가 대통령 되면 청년 장관 할 때 청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연령차별을 청년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년이 잘 되는 데 대해서 배 아프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요 발언에 대해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청년들이 배 아프다고 이렇게 반발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혹여 이 논란이 배 아픔으로 비춰질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다라는 점, 오해 없이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바로 잡겠고, 자, 김병민 비대위원과 이재명 기자께도 묻겠습니다. 이준석 현상과 박성민 논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기득권에 맞서 싸우면서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가 되는 파격을 나타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일시, 호응,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20대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저렇게 저 자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뭔가 본인의 노력보다는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공통된 키워드는 결국 공정이라는 키워드겠죠. 근데 저는 이 논란을 쭉 지켜보면서 왜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기에 돌을 던져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서 나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는 동안 과연 공정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정치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는 때로는 공정하지 못했고 때로는 특혜를 받을 수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나름대로의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도 있었겠죠. 저는 박성민 비서관 논란 이전에 그 이전에 청년 비서관은 누구였지를 한번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청년 비서관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청년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청년 담당관이라는 자리로 조금 더 낮은 직급의 자리가 있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 동안 그 중요한 자리에서 여기 20대가 앉아있건 30대가 앉아있건 청년의 아픈 문제를 공감하거나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상징되면서 청년에 관한 목소리들이 정치권을 들불처럼 번지게 만들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도 청와대는 이 청년 비서관 자리에 서둘러서 20대 청년을 비서관 자리에 앉히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공정의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과연 비서관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처를 조종할 수 있는 그 역량을 20대 청년이 담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건데요. 대한민국에서 청년 문제를 공감하고 훨씬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의 기회를 열고 여기에 공정한 잣대로 사람들을 함께할 수 있게 해주고
박성민 비서관이 갖고 있는 좋은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손잡고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지 이게 누구 한 명에게 비춰지는 순간 결국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지금부터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머리를 맞대는 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기자 좀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비단 나이 논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공정하다라고 보는 분의 논리도 뭐 배 아프다거나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을 저기 앉혔다라는 1차원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발탁되는 것도 좋은데 과연 그 인선에 청와대 인선에 역량, 나이만 본 게 아니라 어떤 역량과 자질과 적합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 같고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그 열풍에 대한 논란도 단순히 그냥 나이가 어리다 적다의 논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처음에 지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가 뭔가 인선에서의 컨셉을 혼돈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면 당연히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워서 선택을 받는 역할을 할 때 청년을 내세울 수 있지만 청와대란 조직이라면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게 청와대인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박성민 청년 비서관에 주어진 일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조율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데 과연 박성민 최고위원이 전 최고위원이죠. 지금 전 최고위원, 전 청년 대변인 등을 했는데 그 정치권의 경험으로 과연 청년 정책들을 조율할 역량이 되겠느냐라는 논란을 제기했었고 사실 그 점에서는 저도 좀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사실 역량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판단할 수는 없죠. 당연히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전에 뭐 정무수석도 얘기했지만 이철의 정무수석도 앞으로 상황을 봐달라. 그리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물론 지금 김진애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반드시 이제 불공정하다는 게 나이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을 다시 돌려보면 결국 낙하산 인사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 인사들이 뭐 공기업이나 이런데 뭐 감사로 가고 사장으로 가고 뭐 본부장 막 가는데 과연 그 사람들에게 전문성이 있느냐, 과연 그 분야에 역량이 있느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그렇게 가면 근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다른 낙하산 인사는 이렇게 흥분을 했었나요? 이렇게 분노했었나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게 20대 여성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 분노가라고 이제 자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렇게 가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20대가 얘기하는 공정한 경쟁 핵심이 뭐겠습니까? 능력이 아니라 연공 서열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인데 다시 결국은 글로 가자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저는 이게 박성민 비서관의 숙제가 돌아갔는데 어떤 숙제냐면 사실 이제 청년 비서관이라는 게 청년 정책을 조율하는 정책적 역량도 보여줘야겠지만 결국 지금 중요한 청년 문제가 결국 젠더 갈등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박성민 비서관이 이 젠더 갈등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느냐가 저는 이 인선의 의미를 증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총리나 김부겸 총리가 이 같은 물음에 대해서 아니 그쪽은 30대 당대표도 나왔는데 라고 설명하기는 좀 뭔가 논란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나이로 얘기하지 말고 왜 이런 인선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런 논란이 불붙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쌈.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지의 표지를 다시 한번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타임지는 과연 문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타임지 표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장식을 했습니다. 흰색 셔츠에 이제 검정색 어두운 타이를 메고 자켓은 입지 않고 의자에 걸터 앉은 타임지의 어떤 표지 모델로 장식을 했고 이 타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 국제적 감각도 있다라며 김정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타임지는 좀 다른 평가를 했어요. 김정은에 대해서. 장성택과 김정남을 살해하고 몰살, 고문, 강간 등 반인륜적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다. 라고 냉혹하게 김정은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다수의 북한 관측통은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옹호를 착각으로 본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는데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쇠퇴하는 유산에 사로잡혀 애초에 그가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의 지지를 잃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스캔들 및 연속적 유명인들의 성희롱 만연 상황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 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대북 문제 전문가 김용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지만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평가한 것과 일단 타임지가 김정은에 대해서 평가한 게 정반대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실제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저지른 저런 만행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모를 리 없다? 예. 그러나 이제 문 대통령은 타임지라는 공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북한을 해유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마무리 짓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어쨌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과 일정 정도의 말하자면 이제 동의라 할까, 일정 정도의 포용성을 확보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이 그렇게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관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서 마지막까지 자기 일관성을 갖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 타임지가 저렇게 비판한 부분은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타임지의 비판은 아픈 대목이다. 네. 이유는요? 이게 사실은 이 문 대통령이 가져가야 될 부분은 오히려 일방적으로 김정은이 나이스하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반도가 처한 특수성이다라는 걸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정은이 갖고 있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이 나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정은과 대화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미국이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과거사에 준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설명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게 어떻게 편집됐는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나는 김정은에 대해서 마치 김정은 홀리기인 것처럼 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체와 다를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용주 의원님이 이쪽 저쪽의 어떤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일방적인 구애 홀릭이 아니다. 다만 한반도의 특수성 때문에 김정은을 회유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어떤 청와대의 대북 정책에도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관련해서 정혁진 변호사에게 묻겠습니다. 청와대에 이 같은 고민이 만약에 이런 고민이 있었다면 타임지나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잘 충분하게 전달이 됐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벌써 타임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의 변함없는 김정은에 대한 옹호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착각이다. 지금 제가 타임지 아침에 이제 들어가 봤거든요. 사이트에 일면 헤드라인으로 저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좀 읽어봤는데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문 대통령이 하셨냐면 very honest, 굉장히 정직하다. 그냥 honest가 아니고 very가 붙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very enthusiastic, 굉장히 열정적이다. 그러면서 strong determination, 아주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세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굿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좋게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뉘앙스가 바로 뒤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하지만 그 기사 내용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뭘 잊어서 안 되냐면은 유엔 커미션, 유엔 위원회가 김정은에 대해서 휴메니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규정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금방 나와요. 그게 타임의 지적인 거죠? 예, 그게 타임의 딱 지적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제가 그냥 주마가상격으로 쭉 봤는데 마치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특히 대북 관련해가지고 외교적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임지 표지에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은 내용을 갖다 쭉 보면 조금 아픈 부분들도 있다. 그 다음에 오늘이 또 다른 날도 아니고 6.2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길 부분들은 새기고 또 홍보할 부분들은 홍보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북한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정책인데 현 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적어도 이 기사에서 타임지는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떤 의견 냈을까요?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했군요. 김정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편단심은 애처롭기 짝이 없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번에 김병민 전 비대위원에게. 네.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의 일편단심은 애처롭기 짝이 없다라고 했지만 반대로 유승민 의원이야말로 실질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하는 대통령의 한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서 이런 비판을 한 겁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장들이 펼쳐지겠죠. 저는 타임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표지 모델에 나왔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네고시에이터라고 나오면서 사실상의 북한 문제를 풀어낼 협상가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고, 그 이후에 2018년은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의 시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처럼 생각했고, 그때 뉴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노벨 평화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냐 트럼프 대통령이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주고 남북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고 했던 2018년의 얘기였습니다. 지금 벌써 한 3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나 허망한 일들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게 되는지를 모두가 다 알게 됐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비난하고 이 상황을 매듭지고 끝낼 수가 없는 게 한반도의 엄혹한 현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치러지게 되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누군가가 또 다른 타임즈의 모델이 될 사람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에서는 이 어렵고 가장 풀어내기 어렵고 힘든 남북 문제를 현실에 굳건한 바탕에 뿌리를 두고 비핵화와 함께 남북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이제는 대통령 후보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있었던 상황들을 비난하는 것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핫쌈, 오늘의 핫쌈, 중요한 뉴스들, 뜨거운 뉴스들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다시 본격적인 정치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야권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윤석열 총장 때리기부터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민의힘의 당원이시고요.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벌 쓰는 자리네. 그거 자신 없으면 대선에 나오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마지막 노력을 명동에 가야만이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 자신이 꼭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선택과 신뢰를 받도록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과 지지율 격차는 아직 많이 나는 상황인데 보관이 있으십니까? 그거 자신 없으면 대선에 나오겠습니까? 내년 3월까지 간다고 봅니까? 나라 통치하는데 검찰 수사는 1%도 안 됩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혹시 의원님 보셨는지? 법의 상징이었던 분이 정치판에 등판하기도 전에 20가지 달하는 의혹이 있다. 그거 나오는 자체가 그 문제가 많죠. 정치판이라는 것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덮어 씌우는 파입니다.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가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홍카콜라로 불렸었는데 홍준표 의원의 복당 들어오자마자 특유의 화법으로 윤석열 전 총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의혹이 20가지가 넘는다. 그거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며 내년 3월까지 가겠냐라고 혹독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기자가 보시기에는 홍준표 의원도 분명히 이제 대권 도전을 할 거거든요. 지난번에 대권 주자였기도 했었고, 자, 이 홍준표 대 윤석열, 이 당 내에서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한다면 이 두 분의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사실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보면 잡을 가장 확실한 매로 홍준표 의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당에서 아니라 매는 홍준표다. 그렇죠. 여당에서 오히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후보들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럴 때 바로 윤 전 총장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홍준표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약을 봐야 될 텐데 저는 지금 앞으로 대선이 8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달을 꼽으라면 다음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29일 날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홍준표 의원도 같은 날 대국민 정책 보고회를
예고해놨습니다. 결국은 그때가 대선 출마 선언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함께 이제 시작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태고 또 다음 달 12일 날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캠프 출정식 한다고 하고 또 원희룡 지사도 다음 달에 도지사직을 사퇴하기로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최재형 원장 그리고 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야당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홍준표 의원 얘기한 것처럼 3월 달에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그러니까 앞선 지지율이 내년까지 갈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7월 달에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그때 만들어지는 유권자들의 인식, 유권자들의 판단이 마지막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 달 한 달 동안에 과연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서로를 향해서 어떤 공격, 어떤 방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저는 굉장히 이번 대선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29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당할지 말지 여부는 그때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입당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준석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과연 버스 문 닫는 시기가 언제일지도 윤 전 총장에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버스 문 닫고 그 안에서 홍준표 의원과 윤 전 총장 상대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버스는 8월 말이라고 제가 언급을 할 바 있고요. 버스라는 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꼭 그 시간에 맞춰서 타는 사람들만 있진 않을 것이다. 가급적이면 빨리 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윤석열 총장님 입장은 아직 안 밝히셨는데 혹시 단독적으로라도 하시거든요? 그건 고독한 개인의 결정이고 그 절차는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다. 윤 총장께서도 그 고민이 깊으시기에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해한다 충분히. 하지만 버스는 일단은 8월 말에 문 닫고 떠날 예정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과연 윤 전 총장이 그 버스에 탈지 말지, 그 버스 안에 홍준표 의원이 있거든요. 그 결과도 좀 주목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대변인 선정에 있어서 공개 토론을 통해서 토론 배틀로 선정한다라고 밝혔고, 수많은 지원자가 몰렸다라는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16강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어제 치열했던 대변인 토론 배틀 현장 살펴보시죠. 저희도 이분들이 과연 어디서 뭐 하다가 오신 분들인가 궁금할 정도로. 김구 선생님께서 농된 국가의 문지기라도 되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청춘이 무엇인가라는 시를 썼죠. 청춘은 생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신의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은 너 일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고쳐보자고 하고 일단 여기 지원한 것 같습니다. 아들 안 먹구나. 진짜 했네요. 근데 이게 지금 100세까지 산대잖아요. 같이 늙어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 같이 한다는 게 즐겁습니다. 분위기는 전혀 악감적이지 않았고 저한테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정책에 대한 대응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42년생으로 지원하신 분이 당 대변이 된다면 그것도 파격이요. 그리고 2002년생, 2003년생이 되어도 파격이다. 자,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16강 이제 대진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임백천 씨의 부인 김현주 전 아나운서 통과했고 하트 시그널의 장천 변호사도 통과했다고요, 일단은? 네, 지금 이제 16명이 이제 추려졌는데, 지금 그 임백천 씨의 부인이죠. 이제 김현주 전 아나운서가 최연장자로 55세의 나이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어린 분, 최연소 이제 그 16강 진출자는 고3 학생인 김민규 씨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김현주 아나운서 상당히 오랜만에 보네요, 이렇게. 그렇죠. 방송에 한동안 나오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 대변인 선출, 토론 배틀의 최연장자로 지금 16강에 진출을 해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했었던 뭐 장천 변호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인 뭐 황교안 씨라던가 한때 좀 마이크를 어쨌든 좀 잡아봤던 분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역시 그러한 경력이 좀 도움이 됐구나 싶고요. 그 어쨌든 이런 이 토론 배틀이라는 게 뭐 너무 쇼적이지 않냐라는 좀 비판도 있었고, 이제 모든 거를 뭐 경쟁이나 시험으로
뭐 판가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 또 이제 워낙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또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노크를 하는 건데 그동안에 이런 기회라는 건 굉장히 정해진 틀 안에서 이제 뻔한 사람들 안에서 정해진 반면에 이번에는 굉장히 새로운 인물들이 이런 다양한 보여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확 사로잡으면서 이제 대변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어떤 그런 방식의 대변인 선출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16강전을 우리 김명민 전 비대위원이 사회를 보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제 뭐 어떤 압박 질문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등이 어제는 심사위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당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굉장히 긴 시간의 질문들이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가서 현장에 면접을 보고 왔던 사람들도 봤고 또 면접으로 참가했던 사람들의 얘기도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면 무슨 질문을 건넬 것인가 등에 대한 즉흥적인 질문을 해서 사실 평상시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으면은 선뜻 얘기하기 어려운 달변이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는 평소 갖고 있던 생각과 이를 풀어내는 순발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들을 예의주시해서 봤던 것 같고 16명 중에는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아까 봤던 10대 젊은 청년도 들어가 있고 또 임백천 씨의 부인도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16강전의 토론 사회를 봐야 되는데 굉장히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는 당내에서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기초의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도 함께 들어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때로는 인맥이라든지 많은 일들이 작용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치 참여의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는 면만으로도 이번 토론 배틀은 꽤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이번 주 일요일 유튜브 옳은 소리를 통해서 생중계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의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유죄 판결받은 인사의 이름을 틀리게 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의 시간 책 중에 금품 로비 유죄 판결받은 여권 인사 언급 대목에서 야당 인사의 이름을 써놨어요. 금품 로비 진술한 서울예술종합학교 김민석 이사장은 신계륜, 김학용, 김재윤 세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야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썼는데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은 김학용 전 야권 인사가 아니라 친학용 여권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같은데 성이 다른 신학용을 김학용, 무죄, 억울한 김학용 전 의원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직접 사과는 아니고 SNS에 저 역시 김학용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는데 이미 30만 부 이상 팔렸는데 뒤늦게 SNS에 사과 한 줄 올린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승현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게요. 이제 이름을 좀 혼동해서 이제 쓴 모양인데, 이제 원래 이제 유죄를 받은, 뇌물수수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신학용 의원인 거고, 지금 그 이름을 김학용으로 잘못 써가지고 굉장히 큰 누를 끼친 거죠. 사실 정치인에게 다른 죄도 아닌 어떤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굉장히 오점을 남기는 어떤 일인데, 그걸 혼돈해서 썼다는 것은 김학용 전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30만 부나 팔렸단 말이에요. 이미 어쨌든 3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책을 본 것인데, 물론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도해드리는 것들을 다 접하신다면 그 오해를 풀 수 있겠지만 모두가 이렇게 뉴스를 항상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발간돼서 읽혀진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해를 보전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손해가 너무나 막대하다고 만약에 김학용 전 국회의원이 생각을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해서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피해자 김학용 전 의원은 이 졸지에 유죄 판결 인사가 돼버린 건데 반응 나왔습니까? 혹시 지명 기자? 조금 전에도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김학용 전 의원 입장에서는 실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어제 조국 전 장관의 사과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딱 한 문장에 목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먼저 출판사에서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그것을 조국 전 장관이 가져다가 본인이 한 문장을 씁니다.
저 역시 김학의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 저기서 저 역시가 목에 딱 걸렸는데 책에 팩트를 체크할 책임이 물론 출판사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 체크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당연히 저자겠죠. 저자죠, 저자. 저 역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저로 인해서 빚어진 일로 사과하는 거고 그것을 출판사가 오히려 사과한 겁니다. 아, 사과의 선호가 틀렸다. 그런데 어떻게 출판사가 사과한 것을 가져다가 저 역시 사과한다라고 하는 건 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조국 전 장관이 사과를 여러 차례 했죠. 과거에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부터 늘 사과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하겠다. 사실 많은 국민들은 그 이유 때문에 사과를 달라고 하는 건데 계속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하는 거고 이번에도 저 역시 사과한다는 겁니다. 저런 방식의 사과가 과연 김학용 전 의원 입장에서 진정성을 느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의 사과에 대한 이재명 기자의 돌직구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권 주자들의 소식과 가장 뜨거운 뉴스는 그래서 경선을 언제 하냐라는 겁니다. 내전 오늘 마침표 찍을까? 이재명 지사는 그리고 이재명계 의원들은 경선 연기를 왜 하냐? 이제 더 이상 가짜 약장수 같은 것 그만하라. 그리고 반발하고 있고 반 이재명계는 경선을 연기해야지 동료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다는 등의 격앙된 반응들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송영길 대표와 홍영표 의원도 맞섰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론조사를 해보면 현행대로 가자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반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또 고치냐 이런 말이 많습니다. 항상 다툼이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그런 다툼이 있을 때 권에서 가는 것은 당무의 권한입니다. 뉴스 속보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현행대로 9월 초에 경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 송영길 당대표가 주도하여 결정한 결정 같은데 방금 들으셨듯이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최고위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 이 당무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반발을 했던 만큼 지금 일단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결정한 이 결정이 그대로 가게 될지 아니면 이낙연 정세균계 반발하게 될지도 지금 아직 살아있는 갈등으로 보이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자, 이 결정, 송영길 지도부의 결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이제 반 이재명계, 이낙연계나 정세균계에서는 그 당 지도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송영길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어떤 논쟁이랄까, 논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의원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송영길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쪽으로는 여러 가지 당무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반 이재명계, 그러니까 반이라고 다 반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또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서 9월 달에 하자는 의원들 이외의 의원들은 발빠르게 9월 말하자면 경선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부분이 제가 본 것은 과연 9월 달이나 11월 달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경선 투표라고 하는 결선 투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 아주 갈등이 좀 극대화된 부분이 앞으로 당내 경선에서 어떤 구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지켜보는 것이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송영길 대표가 당 지도부가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따라서 경선 연기는 없다라고 못을 박은 건데, 자, 이게 후폭풍과 논란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이낙연계나 이제 정세균계의 수많은 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만약에 이렇게 결정한다면 연판장을 더 돌리겠다, 파국이다 이런 얘기들이 앞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일보로 저희가 송영길 대표는 일단은 강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이에 대한 반응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죠. 미루면 미룰수록 오히려 내용은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결국 원칙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선 더 이상 뭐 다른 선택할 여지는 없었다게 보이는데 오늘 동아일보에 아주 재미있는 표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1992년부터 대선 때 승리한 쪽 그리고 패배한 쪽 어느 쪽이 먼저 후보를 선정했나 봤더니 예외 없이 다 후보를 먼저 선출한 쪽이 이겼습니다. 후보를 늦게 선출한 쪽이 졌고요. 딱 하나 예외가 2017년 대선 때인데 당시는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벌어졌던 국면이었고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그 선출 시차도 홍준표 후보가 3월 31일, 문재인 후보가 4월 3일이니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후보를 언제 선출하느냐는 승패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빨리 선출한 쪽이 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후보 선출 이후에 당이 얼마나 절박감을 가지고 단일 대우로 뭉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런 뜻이 됐는데 결국 이번 논쟁도 핵심이 뭐냐면 결국 9월에 하게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9월에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과연 이재명계, 뭐 친이재명계 그리고 반이재명계가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정권 재연장이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뭉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바로 지금부터가 이제 송영길 대표의 시험된 거죠. 그걸 해낼 수 있느냐, 묶어낼 수 있느냐 아니냐인데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일단은 경선 연기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 대표와 김동연 전 부총리 간에 때 아닌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쪽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논란인데 송영길 대표가 김동연 전 총리와 통화했다. 우리에 대한 애정이 있고 저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밝혔는데 김동연 전 총리가 바로 부인을 했어요. 통화한 건 맞지만 여야 가겠다 이야기 나눈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송 대표가 야권으로 가진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야당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상당히 흥미있는 논쟁입니다. 김동연 전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송영길 대표 조만간 만나시기로 했다고요? 그런 건 뭐 저한테 들어가지 마시고. 곧 결심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무슨 결심을 합니까? 기대하는 지지자분들이 계셔가지고 곧 결심을 하시는 건가요? 편을 자꾸 갈라서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고요. 이쪽 저쪽 하는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진영은 알아가지고 그 싸움하는 정치가 아니고 지금 해결할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되고 국민이 통합하는 직접 그런 해결하시겠다는 생각은 정치가 되죠. 어디로 나간다는 건지 나간다는 건지 안 나간다는 건지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양쪽 진영으로 쭉 갈라져 있는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펼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책의 구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양당제 정치 구도에서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이 여권 인사로 출마할지 아니면 범야권 속에서 정치를 하게 될지를 선언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그런 결단의 순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 과거에 한 휴대폰 광고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광고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마음을 다 못 정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은 원래 범야권 진영의 주자로 나서는 것이 맞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범야권 진영 내에서 당내에서도 유력하게 떠오르는 주자들이 많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가 빠지지 않고 여기에 공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오히려 여권 진영에서의 러브콜이 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과연 그 움직이는 마지막 순간에 김동연 부총리의 마음이 궁금해집니다. 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의 강력한 대권 주자죠. 이낙연 전 총리가 친여 유튜브 매체에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여 유튜브 매체가 그 윤석열 X파일 중 한 버전을 만들었던 그 유튜버인데 왜일까요? 함께 보시죠. 김수영 교수님, 아니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친여 유튜브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자,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동양대 그 표창장 위조 그런 의혹을 이야기했던 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하게 되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법적 대응을 이제 시사한 것인데요. 사실 무근이고 어쨌든 뭔가 배후 세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 측에서는 자기는 분명히 이제 취재를 했고
이제 팩트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친문의 어떤 지지가 좀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조국 전 장관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의혹이 이야기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하게 이렇게 법정을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유튜브 지금 많은 채널들이 굉장히 난립해 있는데 이제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거 특히 이제 대선이 더 이제 판이 커지고 점점 더 그 열기가 강해질수록 아마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막 속속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입장이 좀 흥미로운데 배후에 누군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지목했어요. 이재명 기자. 보시면요. 사실무근이다. 내가 무슨 최성희 총장에게 조국을 낙마시켜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겠냐. 그러면서 경선에 영향 미치려는 정치 세력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했는데 자 보세요.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니까 민주당 당내 경선을 영향을 미치려는 거고 정치 세력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거는 이 열린공감TV는 열린민주당의 서포터즈를 자처했기 때문에 야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거란 건데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민주당 내부에 누군가가 어떤 세력이 나를 음해하려는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선이 지금 이제 진짜 불붙었습니다. 불붙고 있는 거죠, 현재.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 잠깐 봤지만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 내 경선을 본다 그러면 이재명 진영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친문 주류 진영이 과연 누굴 선택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어떻게 보면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 싸움을 지금 친문 주류 후보들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세균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는 유권자들 상대로 지금 한정돼 있는 당심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친조국 성향의 당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본인이 조국 전 장관을 대선 경쟁자로 생각해서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오히려 반겼다라는 메시지가 나간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치명적이죠. 경선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 대응 얘기하는 거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채널 자체가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면 굉장히 친조국, 굉장히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배후를 의심한다면 어떤 세력을 배후로 의심하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거고 지금 그 해당 유튜버 측은 이거 사실 맞다라는 취지로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공방이 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도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시원한 사이다,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